윤석열 대통령 어제 열린 탄핵 심판에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아마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어서 집어넣어야지만 집어넣는 것이 원래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는데 근거는 선관위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절반이 넘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제지에 나섰습니다. 10분 내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진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헌재에서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부정선거론에 몰빵을 하였습니다. 몰빵을 하면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형상기억종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를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왜 안 접고 넣었냐 이거야. 그리고 이런 방식이 공산당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까지 섞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분들은 변호사 정도 되셨으면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 팩트도 수집해야 되고 판결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문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 부정선거에 대한 게. 그러면은 보면 되잖아. 왜 이게 패소가 나왔지 하고 보면은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이미 다 나와. 사전선거 뭐 투표지가 뭐 흑백이 나오고 QR코드가 어쩌니 또 왜 표가 빳빳한 종이가 들어갔냐 다 얘기했어. 대법원에서 다 패소했어요. 다 인정이 안 됐단 말이야. 판사가 빨갱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까지 데려오고 뭐 다 조사했어. 하나도 문제가 없어. 하나도. 그런데도 부정선거다야. 빳빳한 종이 봤더니 2번이 찍혀 있어. 그러면 걔는 왜 또 부정선거야? 2번이 찍혔는데. 지금 이런 주장은 예를 들어 종이가 붙었든 무슨 뭐 흑백 종이가 나왔든 뭐 빳빳한 종이든 모든 증거들이 1번만 찍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거긴 2번 찍은 것도 있어. 그러면 그게 왜 증거냐고 부정선거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드러나서 다 반박이 되니까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쪽의 세력이 더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야. 밥 먹고 맨날 뭐 하던 애들도 이제 안 나오니까 확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와. 그거를 다시 예토전쟁, 갱생을 시킨 게 윤통의 부정선거론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다 발려버린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불을 지펴갖고 다시 살렸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탄핵을 피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뭔가 신박한 논리나 어떤 새로운 무언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한테 다 노출이 된 사안들이잖아. 노출이 돼서 다 반박이 됐다니까.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내면은 이거는 100점 100패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정보를 들으셨어. 민주당 놈들이 북한과 내통을 해서 북한 돈을 따로 받았어.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민주당 놈들이 어디 댓글 조작을 했어. 뭐 이런 거 말이야. 이러면은 야 뭔가 어떻게 부벼볼만 하잖아. 우리도 새로운 정보니까 야 한번 가보자 뭐 이럴 계지라도 있는데 부정선거의 형상기억종이가 됐든 뭐 거기 뭘 주장하든 간에 다 반박 자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반박 자료가 수두룩해 갖고 오죽하면 부정선거 외치는 놈들이 감히 그걸 볼 생각도 못해 무서워서. 반박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리고 너무 탄탄해. 왜? 판결문이니까. 그 외의 증거도 많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지금 뭐라고 남아있냐. 형상기억종이에 대해서 빳빳한 종이다라고 냈어. 그랬더니 그 확인한 투표지를 보니까 100매 단위로 묶어서 상당 기간 증거 보존이 되었는데 외관상으로는 접히는 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접히는 적이 없다고 했던 그 투표지 상당수가 접히는 적이 확인되었다.
선관위가 이거는 그냥 복원력이 좋은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혔다 하더라도 펴갖고 묶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빳빳해 보인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접힌 자국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반박을 못하고 형상기억종이래 막 깔깔깔 대고 있어. 지들끼리 웃고 있는 거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는 선관위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현미경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현미경으로 봐갖고 전문가분을 봤더니 접힌 자국이 떡하니 있다는 거야. 빳빳하다며. 안 접었다며. 공산당식으로 이렇게 안 접고 넣었다며. 그게 아니라 접었다고요. 접었다고. 접혔는지도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누가 웃어야 될 입장인지를 돌아보란 말이야. 대법원 판결문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끝나버렸어. 그런데도 그걸 진짜로 믿어요. 형상기억종이가 선관위가 우겼네 이러고.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험해. 윤통이 봐봐. 부정선거 소송 죄다 근거 없음. 부정선거 수사 다 무혐의. 얼마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죄다 처발렸냐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잖아. 막 던져. 막 126개 막 던지고 뭐 다 던져. 하나도 안 맞아. 야, 시험 문제도 한 번호만 해도 하나로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개를 던지 하나도 안 맞냐? 이 정도면은 그냥 무능한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없는 거야. 하나도 인정이 안 돼. 그래놓고 판사놈이 좌빨이라서 그렇다. 뭐 수사기관이 좌빨이라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판사도 수사기관도 뭐 헌법재판관도 대법원도 그렇게 좌빨이면은 그럼 왜 소송을 한 거야? 왜 돈 걷어서 왜 소송을 했냐? 어차피 질 거. 소송 비용은 왜 걷었어 그러면은? 어차피 질 건데 그때 따지지 그랬냐? 선상님 이거 왜 돈 걷습니까? 왜 소송합니까? 다 빨갱이들인데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빨갱이 놈들이래 이거 다 무죄 나올 건데 아이 그거 하지 마. 돈 걷지 마요. 왜 우리한테 돈 걷어? 왜 그때는 안 따졌냐고. 그때는 그 진행이 안 됐나? 어차피 질 거 그러면 왜 해가지고 그러면 흔적을 남겨? 왜 중국 북한 놈들한테 왜 꼬투리 잡혀 그러면? 왜 삽질을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빨갱이니 아니니 그건 지고 나서 정신승리하는 거고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 하지만 인정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법원 판결도 인정을 안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우파야. 우파가 말하던 법치가 아니잖아. 그만큼 증거들이 빈약했다는 거야. 논리 근거가. 저런 거는 일반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워. 저런 정도로 데이터가 그냥 일반적으로 싹 쳐발릴 정도면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돌아보셔야 돼.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무리 좌빨 판사라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그만큼 증거 효과가 없다는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증거가 안 되는 거를 증거라고 우기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답하는 거야. 노답이지. 현실을 좀 봅시다. 근데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자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많다고 느끼는 게 뭐야? 사전투표 제도 때문이잖아. 왜냐? 사전투표함을 열었다 하면 그냥 좌빨들이 다 역전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은 답답하다 이거지. 나도 이해를 해. 나도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사전투표 제도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이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화이트 칼라 계열들은 우파들 지지층들이 좀 얇아. 걔네들은 노동자 계급이니까. 그런데 우리 우파들이 이런 화이트 칼라 계열들을 위해서 정책적 개발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준다든지 이념적으로 그들을 위한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야. 한다는 얘기 뭐 종북 척결 얘기하고 뭐 박정희 만세만 얘기하지 그런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계열들이 주로 좌파 쪽을 지지를 많이 해.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서는 당연히 그런 계층들이 많이 참가해갖고 표가 그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사전투표에 응하지 말라고 선전선동한 게 틀투부들이잖아. 노인들한테 사전투표하지 마세요라고 선동하잖아. 그래놓고 투표가 적게 나온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는 거야? 지들이 원한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선동을 했으면 당연히 사전투표에 우파가 적게 나오지. 근데 왜 적게 나왔다고 화를 내고 적게 나왔다고 이상하다는 거 지가 하지 말라며. 이런 모순은 또 뭐냐고. 자기네들이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적게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럼 왜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해서 하라고 하던가. 사전투표 하세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적게 나와야 이상한 건데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인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사전투표 제도가 없이 본투표만 하게 되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오랫동안 서서 투표를 해야 돼.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아주 막 몇 시간씩 줄을 서갖고 투표하는 상황이 되면은 노인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야.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생리 현상을 견디지 못하니까 노인들이 자꾸 이탈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오히려
줄을 오래 서지 않은 환경이 되어줘야 노인들의 참여가 더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파 진영은 반대로 얘기하잖아. 본투표만 있어야 된다. 야, 그러면 노인들이 나오냐? 그 긴 줄을 어떻게 견뎌? 그런다고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본투표 나올 사람들이 사전투표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다라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과연 노인들이 그 긴 줄을 본투표 하루에 쇼당 내갖고 버틸 수 있는지, 그 체력이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이 제도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전투표를 열심히 홍보했던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후보였다, 이 말이 옵시다. 예. 윤석열 후보. 예. 윤석열. 우리 후보 시절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저도 첫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 해주십시오. 우리 윤통도 사전투표 하셨는데? 우리 윤통도 사전투표 하셨는데 그럼 뭐 부정선거에 그 뭐 참여자가 된 건가? 부정선거 뭐 홍보론자가 된 거야? 사전투표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통은 사전투표 하라는데? 했더니 또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래. 그럼 뭐 윤통이 부정선거를 유도한 거야. 뭐야. 틀튜브랑 또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 사전투표 하지 말라며, 틀튜브들은. 윤통은 사전투표 하래 또. 이래놓고 부정선거면 뭐냐.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이러면서 부정선거가 우리가 먼저 반박할 게 또 많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한다는 거 헌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문이 저들이 제시하는 이미 철진한 이야기보다 압도적으로 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방법론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 거기 선관위에 보내기 위해서 누구의 명령을 따랐냐? 노상원의 명령을 따랐단 말이에요. 노상원은 민간인이야, 민간인. 민간인이 군대를 지휘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우파가 원하던 안보관이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노상원이가 예를 들어서 서버에 몇 번째 서버를 뒤지면은 명부가 나오고 그 명부를 어떻게 털면은 우리가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잡아 족치면 된다는 거야. 공소장에 쓰여 있습니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확인된다. 이 방법이 더 부정한데 부정선거를 알기 위해 부정한 고문을 시켜갖고 알아내겠다라는. 이걸 보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야, 너희들 잘했다라고 해줄까? 야구방망이 준비시킨 버거보살. 예, 우리 상원이 형, 아유, 상원이 형은 정말 대단하네. 노상원이가, 민간인 노상원이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확인될 것이다.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준비해라. 아, 이 방망이를 휘둘러 가면서 애들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얻어내겠다라는 건데. 이야, 부정선거 잘도 박혀지겠다, 야. 과연 이게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 태도인가? 내가 볼 때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야? 그래요. 뭐 실탄도 들고 갔다.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 예, 추가적으로 또 볼까요? 여기도 노상원은 만약에 선관위 애들이 미협조다, 체포하고 양심 고백을 시키겠다. 뭐 사실상 고문이죠, 고문.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선관위 직원 호송하고 미협조하면 체포, 직원 취조, 명단 확보, 조를 나눴어. 미협조하면 체포한다, 경고한 다음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와 양심 고백하라는 내용의 공지글. 아니, 나는 되게 재미가 있는 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으면은 되게 일이 많이 처리됐어.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됐냐면 지금 미국에서 주한 미군이 포렌식을 하고 있대. 이미 서버를 탈출을 했어. 우리 윤통께서 서버를 탈출해갖고 주한 미군이 이거를 포렌식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근거는 없어. 근데 하고 있대. 야, 그게 한 달 전에 벌써 나오고도 남아야 되는데 안 나와? 주한 미군이 계엄군을 막으려고 출동 준비까지 했는데 서버를 주한 미군이 포렌식을 해준다고? 이건 뭔 말이야?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리고 그 대통령이 한 방으로 이걸 이제 브리핑을 할 거다 이거야. 물론 근거는 없어. 그냥. 근데 내가 그걸 보면 야, 저렇게 저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뭘 위한 건가 이게. 그냥 어떤 순진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방송이랄까? 근데 그런 거는 우파라고 하면 안 되겠지. 자, 이런 것들.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 고문까지 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문상호는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애들한테 설명을 할 명분이 없으니까 야, 니들이 나중에 TV를 보면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걸 알게 될 거다. 그 자리에서 적법한지 설명을 못하니까 나중에 TV 보면 알게 될 거야. 야. 재밌는 주장이네. 예.
체포 명단을 알려주며 출근 즉시 신병 확보하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장악 과정에서 정보사 참모들과 긴급 출동 인원 10명에게 전산실 선관위 직원 5명 체포 명단을 전달한 뒤 TV 언론 보도를 보면 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게 적법하지가 않으니까 저런 얘기한 거지. 왜냐면 여기는 헌법기관이고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여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기가 없어.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불법적인 임무니까 얘네들이 못하겠다 이거야. 근데 얘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돼 이러면서 이제 설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부에서 왜 선관위를 못 털었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하는 곳이 아닙니다와 서버를 못 턴다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법적인 임무라서 못한 거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의 계획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반드시 증명된다. 그걸 전제로 군인들을 동원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 증거만 나왔다 하면 이제 민주당을 조질 명분이 생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을 확인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니라 명분이 없어.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왠지 이게 명분이 될 것 같아. 즉, 이 근거 없는 내용을 명분이 될 거라 믿음을 갖고 군대를 동원해서 일단 난리를 펴놨는데 그 명분이 되는 증거는 지금 확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궁색하게 예전에 유튜브들이 얘기했던 형상기억종이 뭐 표가 붙었다 뭐 이런 흑백 용지들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이제 내보겠다 이거야. 이미 철진한 거지. 뭔가 새로운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 잣된 거지 지금. 없어. 잣됐어. 당연히 없죠. 부정선거가 없을 테니까. 예. 부정선거가 가능할 정도로 민주당이 머리가 좋지 않고 예, 중국, 북한도 그 정도 머리는 없어요. 예, 그 정도 대가리가 돌아가지 않는 애들한테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좌파적인 사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증거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는 과거에 한 2년, 3년, 2년 전에 툴투부들이 했던 이제 헛소리들을 쫙쫙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내야 되는 철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다음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거가 뭐예요? 이거 얘기했던 거 이게 출처가 어디예요? 하면은 네, 어느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튜버는 어디서 얻었어요? 네, 그 유튜버가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유튜버는 누구 얘기를 듣고 한 거예요? 네, 그 유튜버는 그 옆에 있는 유튜버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증거가 유튜브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중국애가 있다는 걸 증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중국은 어디서 이 유튜브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 이런 바보 같은 재판이 어디 있고 바보 같은 주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상대 측은 그냥 대법원 판결문만 내면 끝나는 거야. 대법원 판결문이 이미 다 발라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령이 하루 전에 이미 승인됐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올라왔습니다. 이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증언들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나는 몰랐다. 이거는 김용현이 알아서 한 거다처럼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승인이 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게 되잖아요. 윤통과 김용현이 서로 간에 포고령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윤통이 이미 포고령을 검토한 뒤 계엄 하루 전날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와 함께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이 너무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했다. 이런 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앞서서 공문서 위조도 지금 거짓말로 지금 탄로가 났는데 이번에 포고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쪽이 김용현이 베낀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잘 몰랐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것도 지금 거짓말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이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어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파 바닥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은 정말 가루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제 그 좀 지지하시고 좀 안 됐다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을 수는 있지.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시면 예, 아 우리를 이렇게 속였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오실 거라고 봅니다. 뭐 그때까지는 예, 또 우리가 또 이해해드리고 또 기다리고 뭐 그래야죠. 예, 너무 또 적대감을 갖지 말고 이해해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무정선거에 야당이 뭐 예산안을 깎았다, 야당이 탄핵질을 너무 많이 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 계엄 얘기 나왔을 때는 야당이 예산안이라든가 탄핵을 마구잡이로 진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또 총선 전부터 군동원을 얘기했다라는 거야. 예, 지휘관들에게 이미 군이 나서야 되지 않냐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쪽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은 다 야당 탓으로 하고 있어. 야당이 폐악질, 그다음에 부정선거, 중국과 북한. 그러니까 중국, 북한, 야당 전형적인 틀투부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꺼냈냐. 본격적 계엄 얘기가 10월 1일 10월 1일이고 지금 군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총선 전이야. 3, 4월이야. 3, 4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완전 틀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만 이제
그 헌법재판관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될 판이야 지금. 이래서 내가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좀 성립이 안 되잖아. 윤통이 총선 전에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점점 군을 동원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랑 뭐 국가정보원장 다 모인 자리에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지.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계엄이나 아니면 내란, 진짜 어떤 뭐 군을 이용한 쿠데타, 친위 쿠데타로 가자 이런 거예요. 친위,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 친위 쿠를 좀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정황이죠. 그러니까 야당 탓을 하기에는 뭔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야당이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한 게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엄령 하루 전날이지. 그다음에 예산안은 11월 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 전부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과 또 10월 1일 날 뭐 어디 총사령관 데려다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과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 예,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지금 쉽게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반박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궁색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틀투고들이 얘기했던 부정선거 옛날에 했던 것들 주저리 떠들다가 이제 끝나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개 씹쳐발릴 것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죠.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어떤 대응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게 우파 기준에 이게 뭐라고 하지? 우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대응이 한심하고 멍청한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쉴드 칠 수 있겠나? 이거는 우파 역사에서 도려내야 돼. 이 정도면 쪽팔려야 된다고. 너무 무능한 이야기만 지금 골라하고 있고 씨도 안 통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나도 인정을 못 받잖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엄을 왜 했는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솔직하지 못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뭐 이건 나의 주관적 생각이면서 그냥 나의 뇌피셜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자신에 대한 명태균 의혹, 또 자기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현상들, 어떤 한동훈의 어떤 부각, 당내에서 자기 반대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불안감, 정치적 입지의 고립,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짓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공개가 될 것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나 자기 녹취록 이런 것들이 좌빨들에게 다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잘못된 친위 쿠데타 내지는 뭐 자칭 계엄을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야당의 폐악질이 걱정이었다면 야당을 고소하면 되죠. 고발을 하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에 항의를 해서 야당의 탄핵 권한이 너무 남발된다. 이거를 좀 위헌 판정을 좀 해달라. 그렇게 법에 호소를 해서 답을 얻어내면 될 것을 군을 동원한다는 상상을 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정상적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노출되는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찬양가까지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수령님인 것처럼 이렇게 추종하는 사이비 교주 마냥 추종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광신도 같은 느낌까지 모아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마치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어떤 군부 독재 공산당의 제1인 독재자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세계관에 도취돼서 나라고 김정은 못 되랴. 뭐 이런 망상 속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그래놓고 내가 국가고 내가 민주주의고 내가 헌법이고 내가 법이다. 이런 착각을 잠시나마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우파 정당이나 우파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같이 다 공산당적인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또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광적인 태도들, 또 마치 교주를 추종하거나 수령님을 추종하는 이런 행태들을 볼 때마다 나는 새로운 우파 공산당의 등장 같아서 매우 불안합니다. 우파 진영이 빨리 각성을 하고 이런 잘못된 공산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걸러내고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갖추기를 바라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이 진행될 쯤이었나요? 이미 그때 저는 이제 차기 대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새로운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고 그거를 대행이 맡잖아요. 그때 대행이 한덕수였어.
근데 내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덕수가 아니라 이거 최상목이 대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상목한테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최상목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도 많았을 거고 대행을 한덕수 다음에 최상목이 대행을 맡을 거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상목이라는 애가 대행을 맡게 되는데 한덕수 다음에는 그런데 만약에 최상목이 되면은 최상목이 꽤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 특히 차기 대권에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최상목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면서 스스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에서는 가능성을 많이 낮추긴 했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네요. 기재부가 다음 정부 가지려고 하냐? 어디 최상목 너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최상목과 이창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더불어반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대행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저 최상목이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누가 얘기했어? 이거 우리 바닥에서 누가 얘기했어?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이거 최상목이 이거 나온다. 이거 최상목을 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야당에서 먼저 최상목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최상목 이거 나오는 거 아니냐? 기재부 올드보이들이 최상목을 향해 대선에 출마하고 부추긴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기재부가 한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도는 것이다. 그리고 여권의 새 인물 탐색 기로도 맞물렸다. 당내 중진들이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려는 상황이다.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냐? 다 내가 말한 거 아니야. 100%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바로 빡. 제가 왜 최상목을 얘기했냐면 이번 대선은 무조건 경제 이슈가 장악을 할 겁니다. 저번 총선 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두 개의 시대 정신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좌우를 막론하고 마구잡이 수사하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다시는 검사한테 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보복 수사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뭐다? 경제야 경제. 나는 그 시대 정신 하에서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차기 대선이 지금 일어난다면 100% 이건 경제다. 그러면 경제 관련한 사람 우리가 뽑아야 돼. 근데 홍준표, 오세훈은 행정가로서는 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냐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들이 정책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하지만 최상목의 경우는 이미 입증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상목이 대행을 맡아서 대통령 이거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날려버리면은 최상목은 딱 올라갔었을 겁니다만, 예. 근데 상목 형님은 그 정도 깡은 없었어요. 예. 일단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최상목을 왜 저렇게 견제하냐? 이재명의 취약점이 경제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다 봤잖아요. 이재명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를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무식한 거야. 그게 어쩔 수 없어. 그게 뭐 경제적인 지식을 하루아침에 늘릴 수가 없다고. 그 얼마나 무식한 거야. 기축통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취약점을 우리 쪽에서는 경제에 대한 어떤 커리어가 있는 사람을 내세우면은 엄청나게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 그걸 무서워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사실 경제 전문가를 뽑으려면 저런 쪽, 그러니까 경제 관료 쪽에서 뽑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야 지금은. 이상적인데 우리 우판에서 사실 인물이 너무 지금 없어. 저쪽에 이제 우리 그 준표 형 아니면 홍준표 아니면 한동훈 이 세 사람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데 상상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늘려야 돼. 그러면 뭐 이창용이든 뭐 최상목이든 좀 경제 관료까지 섞어서 서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서사를 만들어 갖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저런 사람들이 나왔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창용은 홍준표랑 단일화가 되고 뭐 오세훈이 저 최상목이랑 단일화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서사가 멋져요. 어쨌든 경제 관리를 옆에 딱 얻어갖고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든지 막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대선이라는 걸 우리 쪽에 유리한 하나의 서사를 쭉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뭐 상목 형님이든 창룡이든 뭐 다 가능성에는 이렇게 열어놓는 게 좋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이 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윤비어청가. 우리 윤비어청가가 여당에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 하늘이 보내준 우리 대통령. 840만 5280분의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이거 내 노래 넣을까? 이거 내 신곡 가사에다가 써버릴까 그냥? 정말로 북한 찬양가 같은 경호처가 부른 윤비어청과 여진이 만만치 않다. 김일성 왕조보다 더하다. 야 더불어 반민주당 이런 말을 자기 있는지 모르지만 더불어 반민주당에서 김일성 왕조보다 더하다면 혀를 찾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 이거 정말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어. 하여튼 완전히 북조선이다. 조선시대에서도 하늘이 내리신 임금님이라고는 안 했는데
북한 정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정신세계에서나 가능한 일. 김용태는 좀 당황스러웠다. 이런 노래를 만든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런 북한적인 냄새들, 이런 식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이런 뭐라고 할까, 이런 충성 맹세 같은 이런 짓거리들은 우파 입장에서 진짜 작사를 내버려야 돼. 응? 아니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반종북 운동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종북 척결을 외치고, 우리가 어떻게 북한 빨갱이 새끼들이랑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빨갱이 짓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우리 안에서. 이건 진짜 화가 나는 일이야. 우리가 왜 저런 소리 들어? 우리가 왜 북한 닮았다는 소리 들어야 되냐? 우리가 이건 굴욕이라고, 굴욕.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산당 같은 문화를 우리는 이게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한테 이렇게 깊게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도 그렇고 어떤 북한을 흉내내고 싶었던 건가? 자기가 진짜 수령님인 줄 알고, 이런 착각도 지금 제가 듭니다. 오랜만에 이분 나왔네요. 예, 오랜만에 제가 좀 몸 좀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처음에는 윤석열이 제가 영입을 할 때는 응마의 손으로 응마의 손을 어쩔 수 없이 잡자고 제가 영입했다 응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예. 제가 악마의 손이라도 잡고 정권 교체 나가자 해서 윤통 입당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체포되는 거 보면서 뭔감이 교체했다 응합니까 이러면서, 예, 마치 경상도에서 한 10년 이상 거주한 조선족처럼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좀, 예, 조선족이 경상도 사투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우리 재원 형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신 거야. 이 윤통은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단 얘기야. 우리 편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 탄핵 역적 이래갖고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윤통이었는데 윤석열 검사를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던 거지. 그때 당시에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빨리 날아가시는 걸 보면은, 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인위적인 면도 있었고, 이겼지만 이건 인위적 승리이기도 했고, 이념적으로 우리가 조화가 안 되는 사람을 데려온 거니까. 그리고 이로 인한 또 부작용이 또 발생을 했죠. 지금 이런 틀트부 같은 애들의 헛소리를 진짜로 대통령이 믿고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해갖고 이재명만 좀 도와준 셈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개빡쳐. 그냥 가만히 좀 계시면 될 거를, 아니 마누라를 왜 관리를 못해? 자기 마누라한테 옆에 내가 뭐라가 가만히 있어, 이것도 안 되나? 마누라한테 당신 가만히 있어, 어서 백을 받고, 이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어떤 남편의 그런 위신, 남자가 말이야 마누라한테 또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마누라 관리가 안 되고 여기저기 다 터져. 며칠 뒤면 조국 구속이야. 몇 달만 있으면 이재명 구속인데 그거를 못 참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지금 우리 보고 뒤에다가 똥을 다 치우라는 건데, 아니 문재인이 싼 똥 치우라고 뽑았고, 문재인이 싼 똥 치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는 윤통이 싼 것까지 우리가 치워야 돼. 이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어쩌을까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열이 올라오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또 불쌍도 하시다 저렇게 또 가시는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듯이 본인이 그대로 당해서 가는구나. 이게 사필 규정인가? 이거 우파의 미래는 있는가? 야, 지금 이거 이재명 또 막아야 된다. 그런 이제 많은 만감이 이제 교차하는 모두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분노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된다, 눈물이 난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성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빨리 대책 세우자 이러고 다 지금 우파가 다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이제 모이겠죠. 우리는 점점 이제 차기 대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후보들을 이제 마음속에서 꺼내셔야 돼. 나는 홍준표다. 나는 오세훈이다. 나는 한동훈이야. 이렇게 다들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꺼내서 이제 서서히 공유를 해야 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재가 더 이상 생산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꺼내서 서로가 이제 의견을 교류하면서 그래 정책적 개발을 하고 뭐를 하고 이제 이재명을 조직에 해야 안철수도 있구나. 안철수 예 해갖고 이렇게 딱 해갖고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이제 서서히 이쪽 관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갱생불가야 이제. 이런 와중에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좀 비정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난 진짜 이거는 옛날 내가 광우병 거짓 선동 때 무슨 아고라 보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광우병 선동이고 뭐고 이런 개수작 부리는 개소리 할 때 느낌이 지금 우파 내에서 느껴집니다. 그냥 팩트가 아니야. 헛소리야. 근거 없는.
얘기가 막 나와. 내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진짜 마치 일본을 보면 우리가 일본의 15년 전 느낌이잖아. 뭐 미국도 우리가 한 20년 전 느낌이야. 20년이 지나면 그 20년 전 미국이 하던 걸 우리가 20년 후에 하고 있고 한 15년이 지나야 일본이 겪는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약간 시대도 느리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좌빨들한테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나? 왜 우리가 좌빨들을 흉내내고 왜 좌빨들 느낌이 나지 자꾸? 광우병 선동하듯 지금 선동하고 있는데.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들이 99명이 체포돼서 일본 기지로 옮겨졌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거는 이제 좌빨들끼리 돌리고 하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걸 우리가 돌리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야. 이런 얘기를 믿는다고? 가짜 뉴스입니다. 중국인 99명 체포는 가짜 뉴스. 근거도 없이 이런 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몇몇 유튜버가 만든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미군으로 또 수사받고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내용이에요. 경찰이 선관위의 계엄 날 출동해서 숙박교육받던 선관위 실무자 외부 강사들을 출입 통제하던 내용.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중국인으로 바뀌어. 숫자도 틀려. 게다가 여기는 96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99명으로 또 바뀌어. 외국 조작은 어떻게 바뀌었냐? 보도 자체에는 중국인 간첩 미국이란다라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중국 얘기가 들어갑니다. 중국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그냥 선관위 소속 직원이나 외부 강사일 뿐인데 중국인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갑자기 유튜버가 넣어요. 중국인 99명. 약간 우리 이제 이 틀트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이나 북한 얘기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나 봐. 장사를 하려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충격, 뭐 윤통 중국인 막 이런 거 넣어야 되나? 꼭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뭐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넣어. 이 가짜 뉴스의 출발점은 극우 유튜버였다. 그리고 이 극우 유튜브에서 나온 말을 어느 극우 매체가 인용해 칼럼과 기사를 보도하고 유튜브는 다시 이 칼럼을 또 보도하면서 지들끼리 자전으로 뱅글뱅글 돌리고 있었다. 이 말이 옳시다. 예, 재밌네. 재밌어. 이거 참 난감하구만. 결국에는 시사인 보도를 가지고 유튜브가 뻥튀기를 하고 중국인 해커 부대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현행범 체포 이후 미국 정보당국으로의 수사까지 부풀려진 것이다. 이 가짜뉴스는 한동안 단체 채팅방과 SNS로 확산하다가 새로운 소설이 추가된 모습을 드러냈다. 스카이 데일리의 단독 보도로 나오기까지 하였다. 스카이 데일리에서는 뭐라고 하냐. 계엄 때 한미 군 당국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1 미군 기지로 압송된 것이 확인됐다.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이거 완전히 어이가 없는 내용이래. 미군과 공동작전을 했대. 미군 패싱해가지고 미국이 불쾌하다고까지 했는데 아니 주한미군에서 계엄군 맡겠다고 출동 준비까지 했다는데 여기는 반대야. 미군과 공동작전을 했대. 글쎄 미군은 듣지도 못했다는데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미군 측에 인계를 했다. 이들의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 야, 달랑 99명 가지고 어떻게 선거했는지도 궁금하네. 이야, 놀랍습니다. 야, 하나하나가 이 계엄령에 그동안 드러났던 팩트와 완전 다른 내용이야. 하지만 스카이데일리도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냥 사내 정통한 미국 소식통, 최근 미국 사이판의 기자와 접촉한 미 정부 소식통이라는 게 전부였다. 그간 존재를 주장이던 중국인 해커 부대가 돌연 중국 국적 간첩으로 바뀐 점, 90명에서 99명으로 숫자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참 난감하네. 아니 이거 왜 우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 하지만 그날 선거연수원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인도 해커 부대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99명이 무슨 평택항으로 이송된 사실도 없었다. 이 사람들은 선관위 실무자들과 초빙된 외부 강사들이었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원 연수원 그 생활활동에 계속 있었다. 심지어 계엄군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계엄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 선거연수원 본관 CCTV 영상을 보면 아예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은 아예 없어. 압송당하는 장면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낼 수가 있는 거야? 증거도 없이. CCTV에는 없는데 지들끼리 체포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야? CCTV에도 연수원에 있던 사람들이 체포 압송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또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저런 거를 형님들 믿으시면 광우병 선동 때 애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우파의 그 어떤 자부심이랄까? 우리는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맞서던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스스로 포기할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젊은 애들이 보다 학을 띄고 나가겠다 정말. 자, 나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러고 막 진짜 토하고 나가버려 막. 이럴 거면 그냥 민주당에서 하던가. 민주당과 뭐가 다른 거? 어디 종북 좌파랑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진짜 그건 무슨 뭐 완결성이 있거나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정통한 소식통. 아유 참. 아유 오죽하면은 조선일보가 이런 뉴스를 냈어. 조선일보 이거. 엄마 정치 틀뜨고 좀 그만 봐. 이거 조선일보예요 이거. 이거 한겨레 아니야. 이거 조선이야. 이거 조선이야.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여기 써놔야겠다. 조선일보야. 오죽하면 조선일보마저 이러냐. 부모들이 거짓 정보에 노출되는 걸 막겠다고 자녀들이 나서고 있는데 실제 유튜브에서 확산된 유언보가 거짓 정보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해. 이거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쏠게. 조선일보 이거 써놔야 돼. 이 새끼 뭐 이거 경향인 줄 알아 이거.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하냐. 계엄당일 선거관리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간첩이 체포돼 주1 미군지로 압송됐다고 하는 거짓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이런 의혹들은 유튜버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는데 선관위에서는 그날 이 계엄군은 그날 청사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숫자도 틀려 96명인데. 작작 좀 합시다. 좀. 돈 버는 것도 진실되게 벌어야지. 이게 뭡니까 정말. 이런 거에 화를 내야지. 어르신들이 왜 이런 거에 놀아나는 거야. 여기서 멈추지도 않아. 심지어는 트럼프까지 갖고 와. 계엄은 트럼프와 교감안에 공동작전을 했대. 야, 가관이다. 가관이야 정말. 야. 살다 정말 별 소리 내가 다 듣는다. 다 들어.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국인 해커들이 미국에 체포돼 일본 오키나와 기지로 이송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트럼프 당선자와 윤통이 공동작전이라 바이든도 몰랐다. 야, 정말 얼탱이가 없다. 얼탱이가 없어. 저런 거를 왜 믿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형님 생각을 해봐.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 방한을 윤석열 정부 2024년에만 2번을 했어.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에. 그걸 다 쌩깐 게 윤석열 정부야. 그리고서는 바이든한테 몰빵을 했다고. 그런데 바이든 떨어져갖고 지금 윤석열 쪽에 외교 라인이 트럼프 쪽을 만나주지도 않아갖고 난린데 뭔 비밀 작전할 게 뭐가 있냐? 대통령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아직. 그냥 당선인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트럼프가 미쳤다고 이런 허접한 계엄령을 같이 할 리가 있겠어? 같이 했는데 왜 허접하게 끝나냐? 미군들 출동을 시키던가 하지. 진짜 답답하다 정말. 답답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매체나 이렇게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을 하는 매체를 그동안 우파가 까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놀아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아니 선관위 청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압송이고 무슨 놈의 체포냐고.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들어가지를 않았는 그것도 못 맞추는데 뭔 트럼프랑 공동작전한 걸 지들이 어떻게 알아. 하나부터 열까지가 말이 안 되는 얘기만 해. 자, 더 놀라운 거 한번 보여줄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2%가 넘었대.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52% 50% 벽을 넘었다. 이야. 경상도에서만 했어? 근데 왜 전국 정당 지지율 갸우뚱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팩트 체크하라는 거야. 방구석에다 팩트 체크부터 합시다.